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물을 꼽을 때 흔히 아돌프 히틀러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에서만 무려 5천만 명이 사망했고 600만 명의 유대인이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됐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에 가려진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최악의 인물을 꼽을 때 거의 항상 10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로 스탈린, 마오쩌둥, 폴포트, 그리고 김일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99년에 쓰인 The Black Book of Communism에 의하면 20세기에만 약 1억 명이 공산당에 의해 희생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실제 사망자 수는 2억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소련의 고위 관리였던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에 따르면 스탈린의 통치하에서 대략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치 독일에 의한 사망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마오쩌둥에 의한 사망자 수도 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았을 거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김일성과 폴포트 정권도 인권을 유린하고 자국민을 참혹하게 학살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외에 베트남, 아프리카, 동유럽,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공산주의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노동자의 천국을 약속했던 거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까요? 공산주의의 열매가 이렇게 흉악하다며 먼저 그 뿌리를 의심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19세기에 칼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함께 마르크스주의라고도 불리는 공산주의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니 공산주의의 뿌리가 칼 마르크스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흔히 착취당하는 민중을 돕는 인간미 넘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르크스가 노동자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위선 덩어리였다는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이 너무 사악해서 악마적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심지어 악마 숭배자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르크스의 호의적이었던 전기 작가들은 마르크스의 어두운 면을 일부러 숨기거나 축소해왔습니다. 마르크스의 전기를 쓴 프란츠 베링도 처음 마르크스의 비공개 글을 읽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마르크스의 딸 로라에게 문서를 돌려주면서 마르크스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으니 문서를 숨기자고 말했습니다. 마르크스의 문서는 잠시 사라졌다가 모스크바의 학자인 다비드 랴자노프의 노력으로 다시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마르크스에 대한 기록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상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로버트 페인이 쓴 마르크스 전기와 리처드 원브란트의 마르크스와 사탄, 그리고 폴 캥거루 박사가 쓴 악마와 칼 마르크스를 주로 참고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칼 마르크스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트리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트리어는 인구의 90%가 가톨릭 교도일 정도로 종교적 색채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부모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였던 하인리 마르크스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마르크스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내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징조는 그가 쓴 단어에서 드러납니다. 이 시기 그가 쓴 글을 보면 파괴하다와 인간 쓰레기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파괴하다가 그의 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열렬한 반종교주의자가 됐습니다. 젊은 시절 마르크스는 문학에 매료됐는데 그가 특히 좋아했던 작품은 괴테, 파우스트였습니다. 파우스트에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등장하는데 그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대가로 세상의 온갖 부와 명예를 약속하는 인물입니다. 마르크스는 특히 존재하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메피스토의 대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을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또 여러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에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걸 넘어서 신에 대한 분노가 엿보입니다. 그는 절망자의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주와 운명의 고문대 위에 있는 나에게서 신은 모든 걸 낚아채갔다. 신의 세상은 기억도 없이 다 사라졌다.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이다. 머리 위 높은 곳에 나의 왕자를 세우리라. 그 정상은 춥고 무시무시한 터. 미신적인 공포가 그 성벽이 되고 칠흑 같은 고뇌가 그 성주가 되리라. 청년 마르크스의 시를 보며 신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로 그렇게 신을 원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또 다른 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잿더미가 된 그들의 왕국을 누비며 신처럼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으리니 내 모든 말이 불과 행동이 될 것이며 내 마음은 창조자의 마음과 같으리라. 성경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만약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말을 굉장히 사악한 말로 여깁니다. 1841년 22살의 마르크스는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무엇에 홀린 듯이 연주를 계속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이올린 연주자는 마르크스 자신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천둥같이 절벽을 때리는 바다를 위해 연주하네. 내 눈이 멀 때까지, 내 심장이 터질 때까지, 그리고 내 영혼이 지옥에 울릴 때까지. 보아라, 내 핏빛칼이 너의 영혼을 정확히 찌르리. 신은 예수를 알지도 소중히 하지도 않네. 내가 미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지옥의 침울함이 솟아올라 뇌리를 채우는구나. 이 칼이 보이는가? 암흑의 왕자가 나에게 판 칼이다. 그가 나를 위해 장단을 맞춰주고 신호를 보내니 나는 더 대담하게 죽음의 춤을 추노라. 이 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암흑의 왕자가 팔았다는 칼입니다. 리처드 원브런트에 따르면 사탄 숭배자가 높은 위치에 오를 때 칼을 파는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판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10여 줄을 쓴 걸로 마르크스가 악마 숭배자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의 시는 지나칠 정도로 어둡고 또 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악마 숭배자의 의식 중에는 가톨릭의 미사가 완전히 거꾸로 된 형태인 흑암 미사가 있습니다. 이 의식에서 사제는 옷을 거꾸로 입고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고 기도문을 거꾸로 읽으면서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마르크스는 우라넴이라는 희곡을 썼는데 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철자 순서를 거꾸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의 이전 작품과 마찬가지로 우라넴 또한 기괴하고 어두운 내용입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원인 모를 복수심에 불타면서 세상을 저주합니다. 마르크스는 우라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면이 어둠 속에서 우리 둘 다를 삼키려 아가리를 벌리는 동안 너는 떨어지리라. 나는 웃으면서 뒤따르리라. 떨어져라 친구여. 나와 같이 떨어져라 속삭이며 뒤따르리라. 망했구나 망했어.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구나. 그러나 나는 곧 이 가슴에 영원을 끌어안을 것이다. 그리고 곧 인류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이전 작품에서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신만을 파괴했지만 울라넴에서의 주인공은 친구가 지옥에 떨어진 걸 기뻐하면서 인류 전체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의 작품이 젊었을 때의 혈기로 쓴 글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에서는 그의 작품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젊은이라면 이런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그가 한창 시를 쓰던 1830년대 후반에서 1840년대 초반, 마르크스는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1840년대는 그가 가장 왕성하게 글을 쓰던 때로 불과 5년 뒤인 1847년, 그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공산당 선언을 완성했습니다. 1837년,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 하이니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넌 어머니와 내가 아픈 걸 알면서도 수개월 동안 편지 한 통이 없더니 지난 편지에는 안부조차 묻지 않는구나. 너는 그렇게 재능을 낭비하면서 말장난이나 하는 사람처럼 괴물 같은 생각이나 하는구나.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너는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서 1년에 700탈러씩이나 쓰는구나. 우리가 널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우리가 필요 없으면 신경도 안 쓰는 것이냐. 하이니는 이듬해인 1838년에 5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너무 멀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식에 불참했습니다. 당시 마르크스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변증법으로 유명한 헤겔이 교수로 있던 곳으로 마르크스와 그의 동료들 또한 헤겔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때 마르크스와 가까웠던 동료로는 브루노 바우어, 포이어바흐, 그리고 미하일 바쿠닌이 있습니다. 이 중 브루노 바우어는 마르크스와 가장 친했던 동료로 한때 그의 룸메이트이기도 했습니다. 바우어는 본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신학보다는 무신론을 적극 설파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단지 인간이 지어낸 소설이라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포이어바흐도 종교를 비판하면서 유물론을 설파했습니다. 유물론은 우주가 오직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이후에 유물론과 무신론은 공산주의의 근간이 됐습니다. 마르크스도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면서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아르놀트 루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신과 종교를 권좌에서 쫓아내고 인간을 신으로 선포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종교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단순히 사회적 도구가 아니라 삶과 죽음같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제시합니다. 종교는 또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할 도덕적 지침이 됩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인간은 법망을 피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의 경우 노예 해방과 인권운동, 그리고 사회복지활동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와 동료들은 종교가 미개하다면서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가장 종교를 믿지 않는 나라로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덕적 기준이 흐려졌고 종교의 자리를 대신해 국가가 절대적 권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 대혁명이나 인민재판 등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인류를 저주하면서 모든 걸 파괴하자고 했던 마르크스의 진짜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동료들은 또 사탄이라는 존재에 이상할 정도로 매료됐습니다. 그 중에서 미하일 바쿠닌은 공개적으로 사탄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영원한 반역자이자 첫 번째 자유사상가이자 세상을 해방한 자다. 사탄은 인간이 짐승 같은 무지와 복종에 대해 수치를 느끼게 하며 인간을 해방하며 인간의 이마에 자유와 인류의 도장을 찍으며 권위에 불복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 마르크스의 동료였던 하이니히 하이네도 공개적으로 사탄을 찬양하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악마를 부르니 그가 왔다. 나는 경이롭게 그의 얼굴을 살펴본다. 그는 추하지 않고 불구도 아니다. 유쾌하고 매력적인 인물이다. 물론 이런 글만으로 이들이 악마 숭배자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진짜 무신론자들이었는지는 의심하게 됩니다. 어쩌면 신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어떤 이유로 신을 적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종교를 탄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44년 마르크스는 이후 가장 열성적인 동료이자 후원자가 되는 엥겔스를 만났습니다. 부유한 공장주의 아들로 태어난 엥겔스는 마르크스보다 2살 어렸습니다.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엥겔스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대학교에서 브루노 바우어와 바쿠닌 등을 만나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트리어에서 온 검은 남자, 이 놀라운 괴물은 걷거나 뛰지도 않고 발 뒤꿈치로 뛰어다닌다. 그는 분노에 차 그의 주먹을 하늘을 향해 휘두른다. 마치 10,000명의 악마가 그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것처럼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끊임없이 분노한다. 주변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괴물이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묘사한 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동료는 그를 축축한 고블린에 비유했고 그의 아들조차 그를 친애하는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충분히 마르크스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작성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 10개 강령을 명시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개인의 토지 소유 폐지와 토지 임대료의 국가 수입 전환. 2. 고율의 누진세 도입. 3. 모든 상속권의 폐지. 4. 이민자와 반란자들의 재산 몰수. 5. 국가에 의한 은행의 독점적 운영, 그리고 중앙은행의 설립. 6. 국가에 의한 모든 통신과 교통수단의 소유와 운영. 7. 국가에 의한 공장, 생산수단의 소유, 그리고 경작지의 개간 및 토지의 개량. 8. 모든 사람이 노동 의무를 지니도록 하는 동일한 노동 및 산업군단의 형성. 9. 농업과 공업의 결합,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점, 점진적 해소. 10.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상교육 제공 및 공장노동 철폐. 공산주의는 또 사유재산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사회 불평등과 착취의 근원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기존의 가족 구조를 해체하고 종교를 금지하는 등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사유재산 폐지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성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게다가 사회 전반을 국가가 통제하다 보니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는 결국 정치적 탄압과 인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했고, 이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세력은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걸 파괴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의 모토입니다. 하지만 정작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절대 권력을 차지한 또 하나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크스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노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상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의 치기 어린 탁상 공론일 뿐 사회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정신 상태는 아무리 좋게 봐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당시 노동자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과 마르크스 특유의 격정적인 문구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얼마 안 가 공산주의는 전 세계로 퍼져 수억 명의 희생자를 낳은 지옥을 열었습니다. 이는 친구를 심연에 떨어뜨리고 인류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을 거라는 울라넴의 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게다가 마르크스가 쓴 편지를 보면 그가 딱히 노동자를 동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를 가리켜 멍청이, 불안다, 그리고 천치라고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또 독일인에 대해서 멍청하고 편협하다고 하는가 하면 러시아인을 쓰레기 같은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르크스는 러시아인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민족의 긴급한 임무는 세계적인 혁명의 폭풍에 휩쓸려 소멸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혁명에서 승리하는 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던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는 가장 먼저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가 됐습니다. 마르크스는 글과 편지에서 인종차별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의 사위가 쿠바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를 고릴라라고 불렀고, 유대인 문제라는 에세이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자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어떤 글을 썼던 그가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록에 따르면 그의 인성이나 사생활 또한 엉망이었습니다. 1960년 독일 신문인 라이흐스 루프는 소련의 흐르쇼프 서기가 오스트리아로부터 마르크스의 편지 원본을 기증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편지에는 마르크스가 오스트리아 경찰에게 돈을 받고 동료들을 밀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수집한 정보를 한 건당 25달러에 팔았습니다. 마르크스가 밀고 한 인물 중에는 아르놀트 르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게는 마르크스를 친한 동료로 생각해서 그와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1843년 마르크스는 그의 애인이었던 제니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충분히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마르크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본에 대해 글쓰기를 멈추고 그 시간에 자본을 벌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돈을 버는 대신에 부모와 동료들에게 기생하면서 돈을 구걸했습니다. 1838년 아버지 하인리가 죽자 마르크스는 어머니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면서 어머니의 재산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에 지친 어머니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자 화가 치민 마르크스는 고향까지 내려가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한 이유가 어머니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에 마르크스는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어머니가 죽는 날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공산당 선언에는 모든 상속권을 폐지한다는 강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자신만은 이 강령에서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급했던 마르크스는 아내까지 보내서 돈을 구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본인은 끝내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난에 시달렸던 제니는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절대 돈 문제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어쩔 수 없네요. 집주인 때문에 나는 공포에 질렸어요. 우리 물건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빵집 주인과 식료품점 주인 그리고 정육점 주인까지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마르크스의 가족은 평생 가난에 시달렸고 그의 자녀 중 셋은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마르크스의 무책임과 게으름이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지원이 끊기자 마르크스는 이제 엥겔스를 의지했습니다. 엥겔스는 맨체스터에 있는 아버지 공장에서 일한 덕분에 마르크스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한 동료였던 엥겔스마저 마르크스에게 질려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1863년 엥겔스와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엥겔스가 여자친구의 죽음을 알리자
마르크스도 엥겔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자 적어서 대충 엥겔스를 위로하더니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돈을 달라는 푸념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엥겔스는 답장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내 부르주아 친구들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과 위로를 전했네. 그런데 너는 이때조차도 너의 차가운 철학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홍보하고 있군. 그래, 될 대로 되라지. 하지만 둘은 얼마 후 화해했고 엥겔스는 다시 돈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또 안 씻기로 유명했습니다. 1849년 마르크스의 가족은 집에서 쫓겨났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마르크스가 너무 더러워서였습니다. 그는 잘 씻지 않아서 몸 전체에 종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를 염탐했던 한 프로이센 스파이는 그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거의 몸을 씻지 않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 그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난다. 장난감과 접시, 의자, 그리고 탁자까지 집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망가지거나 깨져 있다. 마르크스는 특히 온몸에 난 종기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엉덩이에 난 종기로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아편을 했습니다.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한 사람이 잘 씻지 않아서 아편을 섭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1854년에는 입술과 코 사이에 큰 종기가 나서 말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르크스의 후배인 마오쩌둥도 잘 안 씻기로 유명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1845년 마르크스와 결혼한 딸을 불쌍히 여긴 제니의 집안에서 렌첸이라는 하녀를 보내었습니다. 렌첸은 어렸을 때부터 제니와 함께 자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렌첸은 마르크스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마르크스는 그녀에게 단 한 푼의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맹렬하게 싸웠다고 알려진 그가 오히려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아내 몰래 렌첸과 관계를 맺어서 아들 프레더릭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부담하기 싫었던 마르크스는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르크스의 실체였습니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공산주의를 정립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똘똘 뭉친 위선자였습니다. 마르크스는 평생 일하지 않고도 돈을 탐했으며 동료를 밀고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지키지 못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열매가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굳이 소련과 북한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죽고 두 딸을 남겼는데 이들은 모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의 막내딸이었던 에레노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에레노는 에드워드 에베링과 결혼했는데 사회주의자였던 에베링은 여러 면에서 그의 장인 마르크스와 닮아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전기를 쓴 로버트 페인에 의하면 에베링은 에레노에게 함께 죽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함께 독을 먹었는데 에레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에베링은 에레노가 죽은 걸 확인하고는 바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페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에베링이 아내를 속여서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에베링은 마르크스의 인세뿐 아니라 아내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자식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그가 직접 키우지 않은 아들인 프레더릭 뿐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연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낡은 사회가 죽고 새로운 사회가 태어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최소화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것은 혁명을 통한 공포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론이 정당화될 수만 있다면 유럽 전체가 피로 물들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견해를 옹호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르크스주의는 조금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이들은 신마르크스주의자들로 경제나 세금 정책보다는 심리와 사회학 그리고 프로이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결혼과 성, 젠더, 그리고 가족 구성 등의 변화를 통한 문화혁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장의 노동자를 선동하기보다는 지식인과 예술가, 그리고 미디어와 영화 산업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랑크푸르트 학파로는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에리 프롬, 그리고 빌헬름 라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들의 활동 무대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비판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페미니즘 등
미국의 다양한 학문 분야와 사회 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마르크스주의입니다.